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오래전부터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숨을 고르고 있었고, 바다는 아직 이름도 없는 생명들로 가득했으며, 하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으로 반짝이던 시절이었죠. 반갑습니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약 5억 4천만 년 전, 지구가 생명의 기적을 처음 펼쳐 보이던 캄브리아기로 조용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 시대의 바다는 지금 우리가 아는 어떤 바다와도 달랐습니다. 질서가 없었고 규칙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누군가 살아본 적이 없는 세계였죠. 그리고 바로 그 혼돈 속에서 생명들은 폭발하듯 등장합니다. 삼엽충, 자포동물, 아노말로카리스, 옵타르카리아.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는 이름이지만 모두 이 지구의 첫 번째 주인들이었습니다. 눈이라는 기관이 처음 생겨났고 사냥이 본능이 되었으며 살아남는 것이 곧 진화의 다름 이름이던 시절. 그 혼돈의 시간 속에서 생명은 끝없이 형태를 바꾸며 지금의 우리에게 이어져 왔겠죠.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지구의 오래된 바닷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다양해졌고 어떻게 지금의 우리에게 도달했는지 그 여정을 한번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구의 최초의 생명, 오래된 생명의 서사,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고생대 이전의 역사, 명왕누대에서 원생누대까지. 뜨거운 마그마 덩어리였던 지구가 식고 지표면에 물이 고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40억 년 전의 지구. 하늘엔 커다란 달이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도 그만큼 크던 시기이죠. 지구의 바다는 밤낮으로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씩 오르내리길 반복합니다. 그때 하루는 지구보다 훨씬 짧아 고작 6시간에서 7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그만큼 빨랐던 거죠. 지각의 대부분은 끓어오르는 멘트레이에 여기저기 찢어지고 그 틈에 새어나온 마그마는 주변의 바닷물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육지도 거의 보이지 않죠. 드넓은 바다는 지구의 빠른 자전과 달에 의한 조수로 미친 듯이 요동치고 그 바다 이곳저곳에 작은 화산섬들만이 불안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이 시간에 최초의 생명이 나타났죠. 최초의 생명. 현재 지구상에는 약 2천만 종에서 1억 종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등장했다가 사라진 종들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100억 종을 간단히 넘길 것입니다. 이 모든 생물들은 놀랍게도 단 하나의 공동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의 보관과 전달을 DNA와 RNA를 통해 한다는 점, 인지를 통해 이루어진 동일한 종류의 세포막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생장과 번식, 유지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ATR을 이용해 사용한다는 점. 이 세 가지는 지구상 모든 생물에게 공통된 점이며 생명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공동 조상 생물로부터 분화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부터 최초의 생명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 바다가 생기고 얼마 뒤 세포막과 DNA, RNA와 물질 대사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효소를 갖춘 원시 생명체가 지구상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화석상의 증거를 보면 최초의 생명체는 지구가 마그마 바다의 상태를 지나 불안정한 지각과
표충수를 가지게 된 지 불과 몇 억 년이 지나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보이죠. 이 최초의 생명은 바다의 유기물을 흡수하면서 생장과 분열을 거듭했고 개체수를 늘려나갔습니다. 초기의 생물들은 지금의 생물들보다 훨씬 더 불안정했고, 따라서 지금의 생물들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대단히 다양히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생물들의 흔적을 살피긴 힘들죠. 단세포 생물이었을 것이고 화석으로 남길 만한 딱딱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의 등장. 오직 다른 유기물을 섭취하는 것을 통해서만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초기 생명체들은 바닷속의 유기물이 감소함에 따라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해성같이 등장한 생물들이 무기물에서 영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독립 영양생물들이죠. 이들은 깊은 바다 밑바닥 열수공에서 각자 독자적인 방법으로 무기물을 흡수하고 유기 영양분을 생성하게끔 진화했습니다. 이들을 독립 영양생물이라 부르고요. 다른 생물이나 유기물을 섭취해야만 하는 생물을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초기의 독립 영양생물들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아닌 황산이나 철이온에 녹아있는 물을 통해 화합 합성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 합성의 부산물로 황이나 산화초를 내놓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생물로 진화합니다. 바로 시아노박테리아가 되죠. 시아노박테리아의 등장은 지구 환경을 극적으로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했는데요. 이들에 의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끊임없이 감소했고 온실 효과가 줄어들어 지구의 온도는 차츰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산소를 끊임없이 배출하여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높아져만 갔죠. 처음에 이들이 만든 산소는 물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이온들과 반응하여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또 일부는 대기 중에 있었던 메탄과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물, 이산화탄소, 질소를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전 세계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시아노박테리아가 끊임없이 만들어낸 산소는 이 모든 일을 하고도 남아 대기권에 축적되어 갔습니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점점 높아져만 갔던 거죠. 시아노박테리아는 생명체의 근거지를 바다 전 영역으로 확대해 갔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 영양생물은 심해 열수공과 같은 특정한 환경 아래서만 물질 대사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물을 재료로 광합성을 하게 된 시아노박테리아는 물과 햇빛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살 수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이들을 먹고 사는 생물체들도 같이 삶의 영역을 바다 전체로 확대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한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독립영양 생물의 등장은 이러한 독립영양 생물을 포식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존속 영양 생물을 진화시키게 됩니다. 이전처럼 바닷물에 퍼져 있는 유기물을 섭취하기보다 능숙된 유기물인 독립영양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번식하는 게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내 다른 종속 영양 생물을 포식하는 2차 소비자 역할을 하는 생물이 등장하고 이 과정을 통해 생태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견고해져 갔습니다. 생태계로 본다면요. 그리고 현재 산소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아노박테리아는 우리에게 산소를 안겨다 준 생물 전체의 프로메테우스일 겁니다. 진핵 생물의 등장. 지구상의 생물은 그 근형 관계에 따라 나누어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원핵 생물인 세균과 고세균, 그리고 진핵 생물. 이 중 원핵 생물인 세균과 고세균은 진핵 생물과는 여러 면에서 전혀 다른 생물입니다. 이 시기까지 지구에 존재하던 생물들은 모두 원핵 생물이었죠. 세균과 고세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물들이 이때까지의 지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물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화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새로운 생물을 만들어 나아갔죠. 이들을 제외한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균들, 모든 원생 생물들의 단 하나의 공동 조상,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최초의 단세포 진핵 생물을 말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해 지구에 산소가 가득 차게 되고도 한참이 지난 후 산소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체득한 한 세균이 다른 고세균의 세포 내에서 공생을 시작합니다. 미토콘드리아라 불리는 이 세포 내 공생자는 지구 생물들이 새로운 진화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죠. 에너지의 터보 엔진을 제공한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생명은 진핵 생물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한 것입니다. 생명체들이 체온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고 또한 생식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이 에너지를 ATP의 형태로 저장하고 쓰죠. 원핵 생물들이 포도당 한 분자를 분해해서 얻을 수 있는 ATP는 고작 2분자에 불과하지만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에 제공하면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34분자나 만들어냅니다. 18배의 고성능 에너지 생산자를 몸 안에 두게 된 셈인 거죠. 이제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의 약 10,000배 정도의 크기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다양한 세포의 소기관을 가지게 되었죠. 미토콘드리아가 제공하는 풍부한 에너지는 이러한 세포 내 소기관의 형성에 밑받침이 됐고, 또한 다른 진핵생물과의 경쟁은 이러한 세포 내 소기관을 다양하게 진화시키는 압력작용을 하였습니다. 진핵생물이 등장함으로써 지구상의 생물은 새로운 다양성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미토콘드리아가 ATP 생산을 대행함으로써 생기는 이점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벽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동시에 세포막을 통해 다른 기능이 발전할 가능성을 획득했던 겁니다. 진핵세포는 이제 세포막을 통해 포식행위를 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와의 군집을 통해 다세포 생물로서의 진화의 가능성을 열게 된 겁니다. 진핵 생물로서의 진화는 생태계 형성에 있어서도 엄청난 중요성을 가집니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의 약 1% 정도를 자신의 에너지로 쓰는데요. 토끼나 사슴은 이 풀을 먹어서 그 중에 10%만을 자신을 위한 에너지로 가질 수 있습니다. 동물을 주식으로 하는 육식 동물들이 먹이를 사냥하면 그중 15% 정도를 자신을 위한 에너지로 가질 수 있고요.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라지는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먹이 사슬이 4, 5단계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마저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원핵생물은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섭취한 먹이에서 진핵생물이 가질 수 있는 양의 10분의 1도 가지지 못합니다. 즉, 원핵생물의 형태에서는 2단계 이상의 먹이 사슬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핵생물에서는 포식과 피식의 관계 자체가 없는 거죠. 포식한 먹이로부터 얻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포식을 위한 활동에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진정한 생태계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진핵 생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오늘날 지구 생태계의 진정한 다양성 역시 이 진핵 생물로부터 시작됐다 볼 수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의 등장. 원생대 말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이 진화합니다. 현재 지구 생명의 다양성이 거의 대부분 다세포 생물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았을 때,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서의 진화는 지구 생명 역사에서 네 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봐도 무방하죠. 물론 첫 번째는 생명 그 자체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시아노박테리아의 등장, 세 번째는 진핵 생물의 등장입니다. 다세포 생물의 등장으로 하나의 세포가 하던 여러 가지 기능을 수천 수만 개의 세포가 나눠 수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더욱 다양한 종류의 생명들이 나타난 계기가 되었죠.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이러한 다세포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플린더스 산맥에서 처음 발견된 이들은 대부분 산호, 말미잘, 해면 등의 선조에 해당하는 자포동물이나 해면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엔 특별한 포식자가 없었기 때문에 몸에 딱딱한 부분은 없었고요. 대부분 신경이나 소화기관만 가진 지느러미와 다리와 같은 부속기관이 없는 생물들입니다. 이때 다세포 생물들은 고생대 캄브리아기나 그 이전에 멸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구의 역사는 흔히 고생대 이전의 은생이언과 고생대 이후의 현생이언으로 나뉩니다. 이는 생명체의 흔적을 따라 나눈 것이죠. 고생대 이전의 지층에서는 에디아카라 화석군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발견되어도 단세포 생물의 화석이라 현미경으로 봐야 그 흔적을 겨우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명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던 시기를 은생이언이라 합니다. 다만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사건, 최초 생명의 탄생, 시아노박테리아의 등장, 진핵 생물로서의 진화 및 다세포 생물로서의 진화는 모두 이렇게 생명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던 은생이언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생명의 대폭발, 고생대 정기, 캄브리아기, 생명의 시대를 열다. 지금으로부터 5억 4천만 년 전, 은생이온이 끝나고 현생이온, 고생대의 첫 시기인 캄브리아기가 시작됩니다. 겉에서 보기엔 육지의 면적이 조금 줄고 바다의 면적이 넓어진 건 외엔 지구는 이전의 은생이온 시기와 별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높아진 해수면 아래 바닷속 풍경은 이전과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죠. 이 캄브리아기에서 생물의 진화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 중 하나가 벌어진 것입니다. 바다나이류나 디킨소이아, 스프리기아 같은 생물들이 조용히 해류의 흐름에 몸을 맡겨 흘러가거나 바다 밑에 편안히 누워 세월을 잊으며 살던 에리아카라 동물군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죠. 캄브리아기가 되자 여기저기 먹이를 찾는 포식자들과 이를 피해 도망치는 삼엽 중의 무리, 재빨리 굴을 파고 모래 속으로 숨는 생물체와 가시를 솟구치며 몸을 방어하는 무리들로 바닷속이 갑자기 번잡해지기 시작했죠. 평화롭던 바다가 생존 경쟁의 전투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격렬한 생존 투쟁의 현장에서 15종류의 새로운 동물문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1909년 캐나다 버제스 산에서 처음 발견된 캄브리아기의 생물들은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 전 세계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다시금 확인되며 그 전모가 드러났죠. 종이 기운을 쓴 찰스 다윈 또한 캄브리아 대폭발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는 라이엘의 동일 과정설에 입각하여 사소하고 작은 변화들이 끊임없이 쌓여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는데요. 캄브리아 대폭발은 이러한 그의 의견과 정면으로 맞선 결과를 화석으로 보여주는 고리였으니까요. 다인은 자신의 진화론이 만약 틀렸다고 확인이 된다면 바로 이 캄브라기 때문일 것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생물들이 갑자기 그 모습을 드러낸 캄브리아 대폭발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감각기관을 갖춘 포식자의 등장이 캄브리아기의 진화적 폭발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전까지는 해류의 흐름을 따라 끊임없이 떠다니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이들을 섭취하는 생물들 뿐이었지만 플랑크톤 대신 이웃한 다른 다세포 생물을 포식하는 생물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이죠. 이들의 출현은 지구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느리게 움직이거나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동을 위한 별다른 부속질을 가지지 않은, 그리고 부드러운 표피를 가진 많은 다세포 생물들은 이들 포식자에겐 잘 차려진 만찬과도 같았죠. 어떤 방해도 없이 이웃 생물을 잡아먹는 이들은 그만큼 빠르게 번식하며 캄브리아기 바다를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제 피식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변하지 않으면 죽는 위기에 처해진 것이었죠. 실제로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하였고 남은 생물들은 이들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몸의 바깥을 딱딱한 갑옷으로 감쌌고 일부는 굴을 파 바닥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이들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운동기구를 만들어냈죠. 포식자와 피식자 모두 서로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갖가지 감각기관을 발달시켰습니다.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 물의 흐름을 느끼는 촉각, 특정한 화학물질을 파악하는 후각과 미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각의 형성이 이때 이루어진 거죠. 물론 눈의 형성이 진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결론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으로 등장한 건 사실입니다. 시각이 여타의 감각과 다른 특징은 경쟁자나 포식자 혹은 피식자의 감각기관을 속이기 힘들다는 점이 있죠.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후각이나 미각은 다른 화학물질의 분비를 통해 속일 수가 있습니다. 청각은 물속의 다른 소리로 묻혀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각은 이러한 기만 행위를 잡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새로운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진화했던 거죠. 절지동물과 연체동물들이 늘어났고 우리가 보기엔 전혀 현재 생물과 닮지 않은 무수히 많은 생물들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생물은 누가 뭐래도 삼엽충이겠습니다. 하지만 삼엽충 말고도 현재 생물과는 판이하게 다른 생김새를 가진 다양한 동물들이 많았죠. 그중 아노말라 카리스는 이 시기 대표적인 포식자가 됩니다. 괴상한 새우처럼 생겼다고 붙은 이름이 아노말로 카리스인데요. 이 시기의 동물들은 다세포 생물임에도 대부분의 크기가 1cm에서 2cm, 아무리 커도 20cm 정도 내외인데 아노말로 카리스는 60cm의 거구를 자랑합니다. 아노말로 카리스 중 가장 커다란 몸체를 가졌던 카네덴시스는 2m에 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포식 동물로서는 오파비니아가 있습니다. 5개의 눈이 특징인 이 동물은 입 앞에 소화기를 닮은 촉수를 가지고 있고 그 촉수로 먹이를 집어 입으로 넣으며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캄브리아기의 이색적인 생물로는 환상적이라는 의미의 할루미 제이전에서 이름을 따온 할루미 제니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등에 7개의 가시가 있고 배에는 7쌍의 다리가 있는 동물로 절지동물의 조상격인 일종의 유조동물로 추정하죠. 이들 외에 중요한 생물로 피카이아도 들 수가 있겠죠. 피카이아는 4cm의 작은 동물이나 척색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후 척추동물의 조상격이 됩니다. 흔히 고생물을 보면서 당시 최상위 포식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생태계의 기반은 식물과 식물성 플라크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섭취하면서 전체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역할은 1차 소비자들이 담당하고요. 육지에서는 초식동물과 곤충, 벌레, 지렁이, 달팽이들이 그에 해당하고 바다에서는 각종 산호와 말미잘, 조개, 젖어 생활하는 동물, 바다나리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해당 시기에 이런 역할을 맡는 생물들이 어떠한 종이 있었는지 아는 것은 당시 생태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오르도비스기, 해양 생태계의 완성. 열대 바다, 스노우크를 달고 바다에 한번 뛰어봅시다.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그곳의 풍치를 더욱 황홀하게 만드는 갖가지 모양의 색깔 산호가 보입니다. 나뭇가지 모양에서 둔탁한 돌 모양까지 분홍색, 빨간색, 흰색의 산호숲 사이사이 말미잘과 조개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이 되죠. 그 열대 바다의 주인공 산호가 드디어 오르도비스기에 나타납니다. 산호는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해서
이후로도 대멸종 과정에서 거의 매번 멸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타나 대표적인 해양 생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캄브리아기 말의 소규모 멸종 사태가 일어나면서 앞서 열거했던 보기 드문 형태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도비스 중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며 육지의 상당 부분이 바다가 되었고요. 즉, 해양 생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대륙봉이 넓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따뜻한 기온까지 생물들에겐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 오르도비스 바다 풍경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고비류에 의한 단조로운 바다 풍경은 태형동물, 층곤충, 판상상어, 사방산호 등 다양한 생물초에 의해 훨씬 다채로워진 것이죠. 갑주로 쌓여 있고 턱이 없는 원시적인 어류들 또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때 두 종류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캄브리아기 바다의 폭군으로 군림했던 아노말로 카라스는 캄브리아기 말의 소규모 멸종 사건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를 거대한 두 종류 카메로케라스, 엔도케라스들이 차지했던 거죠. 이들은 곧이어 나타날 어류에 앞서 오르도비스기 최상위 포식자로 오르도비스기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르도비스기는 두 종류가 최상위 포식자로 활약했던 유일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의 오징어나 문어와는 달리 껍데기를 가진 두 종류인 이들은 껍데기 속의 물을 마치 제트기가 가스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내뿜으며 먹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캄브리아기 포식자들과 비교하자면 걸어 다니던 포식자를 대신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포식자가 나타난 셈이었던 거죠. 더구나 덩치도 이전의 포식자들의 몇십 배에 달했습니다. 카메로 케라스의 경우는 12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듯 오르도비스기는 캄브리아기와 비교하여 더욱 다양해진 생물들, 더욱 커진 덩치를 가진 생물들이 한층 풍성해진 산호초의 바다를 누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멸종,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멸종. 오르도비스기에서 실루라기로 넘어가는 4억 5천만에서 4억 4천만 년 전, 지구상에선 규모로 두 번째, 시기상으론 첫 번째인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이 멸종으로 전체 생물과의 27%, 속의 57%, 종의 88%가 사라지게 됐죠. 과 수준의 27%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현생 동물 중 객과에는 늑대, 승냥이, 잣갈, 딩고, 여우, 들개, 너구리 등의 동물들이 속하는데요. 구체적인 속으로는 13개의 속으로 나누고 종으로는 41개의 종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라져야 하나의 과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 중 한두 개라도 살아남으면 그 과는 멸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종한 27%를 제외한 나머지 과 대부분들이 그렇게 그 과에 속하는 몇십 개의 종 중 한두 개라도 살아남아 멸종을 면한 과들입니다. 그러면 왜 오르도비스기 말에는 대멸종이 일어났을까요? 오르도비스기가 시작될 무렵 적도 부근에 있는 곤드나와 대륙은 서서히 남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륙은 오르도비스기 말에 이르자 현재 남극 부근에 이르게 됐죠. 그리고 곤드나와 대륙은 주변 해류의 흐름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곤드나와 대륙이 점차 추워지면서 빠르게 빙상으로 뒤덮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대륙 전체가 빙상으로 뒤덮이면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대륙이 빙상의 햇빛을 반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원래 검은색은 빛을 잘 흡수하고 밝은 색은 빛을 반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죠. 곤드나와 대륙이 하얀 얼음으로 뒤덮이면서 지구에 도달한 태양 빛 에너지 중 많은 부분이 다시 우주로 반사됐던 겁니다. 더구나 오르도비스기에 비약적으로 많아진 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로 바꿔버리고
완종류와 두종류 등 연초동물은 바닷속에 녹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자신을 감쌀 껍데기, 폐각을 만들었습니다. 산호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석회 물질로 자신의 몸을 감쌌고요. 이렇게 바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다시 바다에 흡수됐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더욱 낮아져 온실 효과를 줄어들게 만든 겁니다. 이로써 오르도비스긴 말의 빙하기가 나타났죠. 오르도비스기 내내 따뜻한 바다에 적응했던 생물들, 특히 열대 생물들에겐 심각한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고요. 육지 빙상이 늘어날수록 바닷물의 절대량이 감소하니 해수면은 점점 내려져 갔습니다. 따라서 그간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였던 대륙붕이 육지가 되어버리는 해태 현상이 나타났죠. 이곳에 살던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 겁니다. 부유성 플라크톤과 이들을 섭취하는 조개, 완종류, 산호 등이 살던 자리들이 육지가 되면서 이들 다수가 멸종해버리게 되자, 이들을 주식으로 삼던 바다정갈과 삼엽충 등 절지류와 두종류, 그리고 초기 원시어류도 연달아 멸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오르도비스기 말 대멸종 원인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구의 오존층 파괴에 따른 태양 자외선에 의한 것이란 주장이죠.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단히 에너지가 높은 빛으로 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 나갈 때면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음식점에 있는 자외선 살균기 또한 이러한 작용을 이용한 것입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이러한 자외선을 내놓지만 지구 대기권엔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오존층이 있어서 대부분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캔자스대 천문학자 에이드리언 멜로박스에 의하면 지구로부터 1만 광년 내에 있는 초신성 폭발에 의한 감마선의 영향으로 지구의 대기 물질이 파괴하면서 오존층이 같이 사라졌고, 이에 의해 태양 자외선에 노출된 지구 생명체가 절멸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초신성 가설은 아주 짧은 시간, 며칠 혹은 몇 주 내에 모든 생물이 멸종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실제 오르도비스기 말 대멸종이 그렇게 한순간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은 상황입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고생대 중기, 실루리아기 육지를 향해. 앞장에서 말했듯 태양 자외선은 생물들의 육지 진출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광합성 생물들이 수십억 년 동안 공급한 산소가 대기에 쌓이면서 드디어 성층권에 제대로 된 오존층이 형성되게 되었죠. 생물들의 육상 진출을 가로막은 가장 큰 장벽인 자외선에 대한 방패가 드디어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에 따라 해안가의 조간대나 강변, 호수의 주변으로부터 서서히 육상 생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생물들이 육지로 진출하도록 내몬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선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루기 힘들겠지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결국 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육지와 바다 부근에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지는 어찌 보면 광합성 생물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 적응할 만한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생물에게는 육지는 경쟁자가 없는 천국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처음 육지로 진출한 것은 세균들과 식물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물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다기보다는 민물에서 진화한 것으로 여겨지죠. 염소에서 육지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삼투압 문제인데, 민물에 사는 조류는 이 문제를 바닷물에서 민물로 진출하면서 극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지로 진출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죠. 실제로 민물에 살고 있는 녹조류와 육상 식물과의 유전적 연관성은 다른 바다조류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먼저 육지에 상륙한 식물, 선태류인 이끼가 됩니다. 선태류는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없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아직 물과 영양 성분의 이동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높이 자라지 못하며 엽상체의 표면으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민물 주변에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뒤 관속식물인 양치류가 등장합니다. 양치류가 선택식물로부터 진화했는지 아니면 다른 녹조류로부터 진화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양치류가 선태류보다 육지 환경에 더 적합하게 진화한 건 사실이라 볼 수 있죠. 헌물관과 체관을 갖춘 양치류는 선태류와 달리 태양을 향해 키를 높일 수가 있었고 바로 물가가 아니더라도 습한 환경이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양치류가 실루리아기를 통틀어 지상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실루리아기에 첫 등장한 관속식물은 영국의 웨일즈와 아일랜드에서 발견된 쿡소니아가 됩니다. 쿡소니아는 Y자 모양의 가지와 그 양끝에 포자낭이 달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뿌리가 발달하지 못해 땅속 줄기를 통해 물을 흡수하고 운반하는 형태입니다.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서 주로 늪지대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식물의 진화에 발맞추어 동물과 기타 생물들 역시 육상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선태류와 양치류가 만들어낸 토양에는 현기성 세균과 각종 미생물들이 식물과 함께 공생을 하기 시작했죠. 식물은 뿌리 주변에 미생물이 없이는 생존하기 힘들었습니다. 탄수화물은 광합성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식물에는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많은 원소들이 있겠죠. 식물은 이들을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일 때 같이 흡수합니다. 또한 각종 곤충들과 다른 동물들도 식물의 주변에서 공생 혹은 기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절지동물인데요. 오늘날의 절지동물은 지상과 바다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 중 가장 많은 종류를 자랑합니다. 현존하는 모든 생물종의 80% 이상이 이 절지동물이거든요.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은 종류와 가장 많은 생물량을 차지하는 것은 곤충이 됩니다. 최초의 절지동물은 캄브리아기 바다에서 나타났지만 이들이 육지로 이주하게 된 것은 실루리아기 후기가 됩니다. 절지동물이 육상으로 진출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어류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실루리아기 바다의 상황은 어땠을까? 오르도비스기 동안 최상위 포식자의 지위를 누리던 거대 두 종류들이 사라지고 바다 정갈과 어류가 최상위 포식자의 지위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바다 정갈은 몸체를 키우며 어류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죠. 프테리코투스와 같은 바다 정갈은 그 몸체가 2미터를 넘는 최고 크기의 절지동물이었지만 그래도 해양 환경에 최적화된 몸매를 만들어낸 어류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바다 정갈은 어류에 밀려 차츰 민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됐죠. 이후 민물에서도 밀려나 일부는 다시 육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중생대 지라기, 해왕 파충류와 다시 한번 일대 승부를 벌일 때까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자리는 어류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턱이 제대로 있는, 따라서 이빨도 제대로 난 어류도 등장하게 되죠. 이 최초의 어류는 모든 경골어류와 연골어류의 조상격인 극어류가 됩니다. 큰 가시와 쌍으로 된 지느러미, 몸을 덮고 있는 비늘, 턱과 이빨을 갖추고 아주 작아진 갑주를 특징으로 하죠. 또한 피부가 단단한 판으로 덮여 있는 판피어류도 등장합니다. 이들 포식자들이 활개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해양 생태계의 가장 아랫부분은 물에 떠다니는 식물성 플라크톤과 동물성 플라크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윗단계에는 완종류와 이미페류, 그리고 산호초들이 만들어져 있죠. 특히 산호초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해져 현재 열대 산호초와 같은 풍광을 만들이라 여겨집니다. 육지와 바다 양쪽 모두 현재의 생태계와 흡사한 꼴을 갖추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실루리아기가 되는 겁니다. 대봉기, 어류의 전성시대.
실루리아기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우악어류들은 대붕기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피어, 판피어, 상어, 그거류 등 다양한 형태의 어류들이 바닷속 풍경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갔죠. 캄브리아 초기 대폭발적인 진화가 다양한 형태의 생물을 만들어냈듯이 대붕기의 활발한 진화 또한 흥미롭고 다양한 어류들을 보여줍니다. 이 대봉기 어류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둔클리오스 테우스인데요. 반피어로서 길이는 9m, 무게는 약 3.6톤에 달하는 최상위 포식자였다 할 수 있습니다. 발견된 화석은 머리뼈뿐이지만 머리뼈 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는 힘이 티라노사우루스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여지죠. 지구상에 나타났던 어류 중 둔클리오스 테우스보다 강한 힘을 가진 것은 신생대에 살았던 메갈로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엽충 또한 많이 변화되었죠. 워낙 많은 포식자들의 공격을 당해 방어를 위해 가시를 가진 삼엽충들이 늘어났던 겁니다. 대표적인 종으로 왈리세롭스가 있는데요. 미간에 세 갈래의 뿔을 달고 몸 곳곳에 가시가 솟아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골 어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어류가 이 경골 어류라 할 수 있습니다. 경골 어류는 조기 어류와 육기 어류로 나누는데 조기 어류는 지느러미가 얇은 뼈에 의해 지지되는 종류로 현재 바다에 사는 대부분의 어류가 속한 그룹입니다. 이들 조기 어류와 연골 어류는 압도적인 빠르기와 튼튼한 턱을 무기로 무악 어류가 차지했던 최상위 포식자의 쥐를 빠르게 뺏어옵니다. 그 결과 유악 어류의 경쟁 상대였던 무악 어류와 그들 유악 어류의 먹잇감이었던 삼엽충들은 대봉기 말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경골 어류의 또 다른 한 갈래였던 육기 어류는 근육질의 지느러미를 가진 어류로 지느러미 속 여러 마디들이 연결된 형태의 뼈가 있는 어류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실러캐스와 페어 그리고 총기류로 나눠지죠. 근육질의 지느러미는 바다의 자갈이나 해초 등을 해치며 먹이를 구하는 것은 적합했으나 장기간 헤엄을 치고 빠르게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기어류, 연골어류 등에 뒤처져만 갔죠. 결국 실러캔스라 불리는 한 무리는 인도네시아와 마다가르카르 섬 주변의 일부 지역에서만 생존했고 페어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에서 조기어류가 살기 힘든 진흙탕과 얕은 물에 섞여 있는 지역에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기어류의 마지막 부류인 총기어류는 무트로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들이 육지로 나와 있던 까닭은 앞서 얘기했듯 조기어류와의 경쟁이 뒤처진 측면과 무태 가까운 얕은 물에 살기에 알맞은 지느러미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배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잠시 물을 떠나 육지에 움직이는 동안 숨을 쉴 수 있도록 폐를 진화시켰습니다. 이들의 폐는 물에서 헤엄을 칠 때 부력을 얻기 위해 사용되던 부레가 변형된 것이죠. 배어는 물이 말라버리면 이 폐를 이용해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자, 물속의 생물들이 육지로 나오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건조, 생식, 중력, 이동과 호흡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총기류는 이미 폐를 가지고 있었고 등뼈와 지느러미가 변형된 사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력과 이동, 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물 웅덩이에서 다른 물 웅덩이로 옮기는 사이 잠깐 동안 땅에 있는 것과 생활의 대부분을 육지에 하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육질의 지느러미를 빠르게 발로 진화시켜 갔던 거죠. 틱탈링 로제가 그들인데요. 캐나다 북부 엘즈미어 섬에서 발견된 이 화석의 명칭은 이누이족 언어로 하천에 사는 큰 물고기란 뜻이 됩니다. 이 틱타알릭은 어류와 사족 동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정 어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특징인 아가미, 비늘, 사족 동물의 특징인 넓은 두개골, 머리 위에 눈, 유연한 목, 큰 윤곽과 패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이 기존 총기 어류 중에서 더욱 육지화되었다는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능적인 팔목뼈와 5개의 손가락이 그것입니다. 진정한 양서류가 나타날 때까지 이들 사족 어류들이 육지와 얕은 물, 늪지 사이를 움직이던 모습이 바로 대봉기의 해안가에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봉기의 후기에 이르러 이들로부터 양서류가 진화했던 거죠.